오늘의 월가 소식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역시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인터뷰였습니다. 홍콩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연준이 점도표를 찍은 3번의 금리 인하가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연준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작업인데 우리는 이미 많은 길을 왔다. 12개월 기준으로 4.8에서 2.8까지 내려왔고 남은 거는 연준 입장에서 0.8뿐이다. 다음 보고서 예상 중에 어떤 내용은 코어 PC가 2.6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고 아마도 1년의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관련 얘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금리 상단이 5.5인데 이걸 3.5로 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유럽의 비율을 들어요. 만약에 금리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으면 경제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수준으로 가져다 놓는 것은 거의 예술적인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 이 유럽이 되게 나한테는 교훈적이다. 왜냐면 유럽은 25년에 내년에 이 목표 이하의 인플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너무 애쓰다 보니까 경제의 충격이 너무 강하게 왔고 그 결과 내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라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블라드가 한때 연준 최고 매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파였던 그가 지금 심지어 페드와치조차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 기준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2번으로 축소를 한 적이 있는 상황인데,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블라드가 이 한때 매파였던 블라드가 비둘기로 전환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블라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면모 중에 굉장히 단순한 것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블라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연한 태도로 금리를 예측을 하면서 비둘기와 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매둘기로 적시성 있는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연하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라드가 가장 중립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얘기는 비둘기기도 하고 또 극단의 매이기도 하지만 이 자기만의 어떤 도그마에 갇혀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시간을 돌려서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블라드는 뭐라고 했냐? 1월까지만 하더라도 블라드는 높은 인플레가 굉장히 부담이라서 4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파를 합니다. 근데 6월에 얘기한 걸 보면은 말을 많이 바꿔요. 내 생각에는 약 2년 반 동안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만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연준이 너무 매파적으로 나가서 오히려 연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전에 블라드는 매파였거든요. 이 비둘기로 들어서긴 잠깐 시점이 바로 이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때 이 잭슨홀 회의 때였는데요. 이 당시 연준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금리를 올리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18년에만 4번 올렸는데 이때 가장 먼저 반대한 게 블라드였어요. 그때 블라드는 이 한 차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금리 인상 무용론을 제기를 하죠. 2018년 8월이니까 이미 한 2-3번 올렸던 그런 사이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좀 더 올리게 되죠. 근데 블라드의 말이 뒤늦게 옳았다고 판단이 된 게,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너무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니까 실제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블라드의 2018년 8월 잭슨홀의 발언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적절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실제 지지하면서 힘을 많이 실었던 것도 역시 블라드였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코로나 직후에는 무슨 얘기 하느냐? 지금의 금리 인하로는 너무 부족하다. 금융자산 매입하고 2008년 우리가 했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막 쏟아부어야 한다. 극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요. 그러다가 21년 한 중반부터 블라드가 다시 돌아서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21년 6월 FOMC 즈음 정도로 평가가 되고, 22년 3월에는 블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연준은 금리를 25pp 올렸어요. 근데 블라드가 반대했다고 성명서에 나옵니다. 블라드는 이번에 유일하게 25pp 올리는 거 반대한 사람이었고 50pp를 올리자고 했다. 당시 블라드의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철저하게 PCE를 보는데 지금 PCE가 1년 기준으로 6.1%인데 연준 목표는 2%랑 410bp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걸 한가롭게 25bp 올릴 수 있냐.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12번, 12번 금리 인상 소리 이때 나옵니다. 나는 올해 빨리 금리가 3% 이상으로 가기를 바란다. 이 당시 금리가 올려서 0.5였거든요. 내가 3월이었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올해 0.5에서 3까지 연내 3월인데 가려면 얼마나 많이 올려야 되겠어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50bp 인상도 블라드 혼자 얘기했을 정도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2년 11월에는 블라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되려면 금리가 5에서 7% 사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5% 넘는 기준금리가 왔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발언의 끝판 정점은 바로 이때였는데 23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이었는데 경제가 계속 좋으면 자칫금리를 6%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시 블라드의 예언이 거의 다 실현이 되는 그런 징후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에 자산시장은 굉장히 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많이 변했어요. 1월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FOMC가 너무 빨리 움직여야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금리 25bp 인하를 합리화할 수 있다. 이렇게 비둘기로의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블라드는 이미 금리 인상 주기는 끝났고 너무 오래 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 놓고 있으면 경제가 망가진 이후에 갑자기 금리를 서둘러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 즉 아까 블라드가 비난했던 그런 유럽의 상황이 미국에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렇게 이미 블라드가 비둘기로 돌아선 상황에도 방금 나왔던 24년 4월에 나온 최신의 블라드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는 블라드가 1월에 비둘기로 돌아선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월과 2월 CPI, PPI 숫자가 좋지 않았고 반면 연준이 바라보는 PC는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서 얼마 전에는 또 깜짝 놀랄 만한 노동 데이터가 나왔죠. 물론 이건 또 한 달 뒤에 또 대폭 감축한 그런 숫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누구보다 최신 숫자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블라드의 입장에서 지금 그가 어떻게 시국을 진단하는지가 시장의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는 연준이 적정 수준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던 18년, 19년 시기에는 금리 인상 반대했고 다들 머뭇거려서 역대 최악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이번 사이클에서는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블라드 얘기대로 초반에 물론 그때는 시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나쁘게는 블라드를 거의 미친놈 취급했지만 지나보면 그 얘기가 다 맞았잖아요. 빨리 많이 올렸으면 어찌 보면 최종 금리가 5% 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 정세를 잘 파악해온 블라드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바로 이 시기에 다시 등판해서 세 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실 블라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데 블라드는 실제 본인의 의견을 철저하게 인플레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2% 인플레 신봉론자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 2012년에는 블라드가 연준의 이중 책무이잖아요.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 중에서 최대 고용을 빼버리고 단일 목표만 추구하자고 인플레만 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인플레 2% 신봉론자입니다. 근데 정작 파월이 얘기하는 지금 사이클의 금리나 단초는 사실 노동이죠. 강력한 고용, 즉 강력한 이민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게 공급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골드만삭스도 올해 여전히 금리 인하 3번 가능하다. 이런 걸 베팅하는 보고서 내놨는데 결국 골드만삭스의 주장도 파월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 증가가 고용의 강함으로 연결이 되고 경제 공급 측면 포텐이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받쳐주니까 수요의 강함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수요의 견인 인플레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경제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가능하고 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 외에 오늘 블라드 얘기 조금 더 짚어보자면요. 지금 논의되는 QT는 말이 되는 얘기라고 맞는 얘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와 금리 인하는 무관하다. 설사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승리를 할 수는 없다. 여당이. 그게 이 민주당을 승리를 이끄는 것과는 금리 인하가 무관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무역 관점에서는 이미 바이든이 많은 부분의 트럼프 정책을 계승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스토리를 위주로 브랜비어 시간 꾸며봤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리고 지금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그 댓글 중에 우리 어바웃 뉴욕의 스타 김용갑
기자가 뭐 아이돌 관련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얘기를 달아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고 계신데 그 밑에 그 하트 표시 그거 제가 누른 거 아닙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